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드디어 신형 에어로드가 출시됐습니다. 제가 또 한국에 몇 없는 캐니언 비공식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전거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비용이나 실물을 받아본 거는 아닌데 들어보시면은 얘는 뭔가 하여튼 전문적이진 않은데 알기는 진짜 제대로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완성된 자전거 사진을 보면은 얼핏 봐가지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두꺼워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아주 제대로 역대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자전거의 실질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콕핏을 보겠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뭐 장난 아니에요. 완전 깔끔해졌어요. 그죠? 이게 캐니언이 이게 다른 브랜드들보다 좀 일체형 핸들바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개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거는 좀 이제 제대로 만든 느낌이에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핸들바 구조는 스티어러가 있고 그걸 스템이 물어주고 그 다음에 핸들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기 케이블이 또 숨겨져 있는 게 대세기 때문에 이제 그 케이블을 감추려고 뭐 프레임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거를 이제 스템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뭐 선을 덮는 뭐 그런 구조 정도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모든 제조사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번 신형 에어로드는 케이블이 이게 스티어러 중심축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이 스템 주변으로 두꺼워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핸들바 속으로 그냥 쏙 하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립 방식 자체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직접 분해 조립해보고 만져본 건 아니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딱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여기저기 검토를 해본 결과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해 보여요. 자, 근데 일단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누가 구입을 해서 조립하는 걸 한번 본다든지 뭔가를 좀 봐야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니언 핸들바 변천사를 제가 직접 돈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 시도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전 세대 핸들바를 보면은 CP10 뭐 그런 핸들바가 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H11이라는 핸들바가 껴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조립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부셔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계. 자, 이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스티어러가 있고 핸들바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볼트가 이게 측면에서 돌려서 끼워지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소재가 이게 카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볼트를 조여서 물리는 구조고, 볼트를 조이면서 핸들바가 쪼그라들면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데, 이게 적당히 조였을 때는 뭐 큰 문제를 못 느끼는데 이게 실수로 조금만 더 조여버리면은 바로 뭔가 하여튼 부서진 소리 나요.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사용자 미스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인 설계 미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밑에 이게 스페이서가 있고 위에는 이제 스템 캡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요 조그맣게 튀어나온 데가 있고 조그맣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암수로 물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얼핏 보면은 이게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딱딱 맞게 조립이 가능하겠네 싶겠지만은 이게 핸들바 같은 경우는 쪼여드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안 있는다고. 이해되세요? 밑에 거랑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고정인데 핸들바는 맞춰서 끼웠다 한들 쪼이면은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볼트로 핸들바를 조여주면 이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애초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이다가 오버토크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어디가 부셔지냐?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핸들바가 부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스텐캡 쪽은 알루미늄이라서 그런지 조금 납작하고 둥글둥글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조립할 때 잘 안 부셔지는데, 밑에 쪽은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그런지 튀어나온 모양이 명확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딱 끼워 놓잖아요. 위가 부서지든지 아래가 부서지든지 부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튀어나온 부분을 아예 칼로 다 깎아내고 조립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어차피 설명 들어봤자 어차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본인이 에어로드를 운용해서 조립을 해보신 분은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제가 아예 없었던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고, 문제가 있었던 분은 아 이랬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아 씨발 내게 이게 왜 깨지지? 내가 너무 쪼였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어로드가 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얼티밋, 엔듀레이스 뭐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요게 얼티밋까지는 이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에어로드도 일체형 핸들바 나오고 얼티밋도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완전 똑같은 모델은 아닌데 비슷한 모양의 얼티밋 일체형 핸들바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엔듀레이스가 제일 늦게 나오는데, 엔듀레이스부터는 완전히 방식이 바뀝니다. 원래 정통적인 방식대로 옆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이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안에 내부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통해서 스티어러를 압박을 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가지고 놀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개선된 방식이고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얼티밋이나 에어로드 보면은 다 개선된 거로 싹 바뀌어 있더라고. 구형은 이제 안 나와요. 얘기가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이 콕핏이 그런 과정을 겪은 만큼 대비를 좀 단단하게 했을 거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좀 보고 정확하게 사례가 있어야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감 자체는 진짜 너무 깔끔하고, 이 부분은 진짜 다른 자전거 전부 다 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를 전부 다 패스했다 그러면 진짜 너무 훌륭한 방식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들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핸들바를 양 옆으로 늘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핸들바 폭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어떻게 옮기지? 하고서 저거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안에 슬리브 형태로 안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뭐 일단은 핸들바를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사이즈별로 뭐 스템 폭 다 다르게 핸들바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핸들바 폭을 늘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냥 그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면 사이즈별로 살 때 그냥 일체형 핸들바 규격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 난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얘네들 이거 분명히 유저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왠지 배선이 힘들기 때문에, 배선 편의 때문에 억지로 넣은 기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선이 안으로 숨어 다니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이걸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빼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에어로드를 지금 보잖아요. 중간에 선 빠지는 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로 지금 손을 넣어가지고 빼고 넣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데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는가 라는 저만의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조립 난이도가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일단 뭐 조립이나 유지 보수도 좋게 할 겸, 뭐 핸들바 폭도 변경 가능하게 할 겸, 또 명목상 또 자전거 여행 캐리어에다가 집어넣기 편하다 어쩌다 뭐 해놔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 아무 문제만 없다면야 아주 훌륭한 일이겠죠. 근데 이런 잡스러운 요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C포스트를 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형태가 벤지랑 거의 뭐 똑같은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하여튼 에어로 하는데 유리한가 봐요. C포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별거 없죠. 프레임에 C포스트를 얼마큼 잘 물릴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물릴 수 있는가, 이쁘게 물릴 수 있는가, 그거하고 안장 레일을 어떻게 잘 잡아줄까, 그거 두 가지예요 사실. 일단 하단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고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안장 레일 잡아주는 부분도 이게 완전 개선됐더라고요. 이게 시마노 거?
시마노 그 MTB에 들어가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던데, 이게 왜 개선이라고 말하냐? 그 전에 에어로드 같은 경우는 완전 개쓰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장을 이게 꽉 안 조이잖아. 그럼 앞코가 이렇게 앞으로 팍 떨어져 버리고, 안장을 너무 꽉 조이면 이게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아냐?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에어로드를 샀으니까, 사고 오랫동안 탔으니까 알잖아요. 에어로드를 제가 이제 처음 샀을 때인데, 처음에 오면 이제 포장이 돼서 오잖아요. 근데 포장돼서 올 때 안장이 시포스트에 이렇게 달려서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아리오네 안장이 달려 나오는데, 이 아리오네가 이제 아려오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안장으로 바꾸려고 풀려고 했죠. 근데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죽어도 안 풀리는 거야. 내 선에서는 죽어도 안 풀려. 그래가지고 캐년 코리아 갔지. 근데 갔는데 그분도 못 푸는 거예요, 미케닉 분도. 그러더니 어떻게 빼나 하고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에다가 렌치 큰 거 이렇게 딱 쑤셔 넣고 밖에서 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 세게 때리냐면은, 비비 빼는 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비 빼는 거? 아, 나 그보단 더 세게. 하여튼 쾅쾅 쳐가지고 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새 건데?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카본이야, 카본. 그러니까 카본이고 새 거야. 그 다음에 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그걸 망치로 뺀다? 야,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냉정하게 다시 보면, 뭐 그거 했다고 해서 고장난 것도 아니고, 또 기스가 나긴 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났기 때문에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왔다는 기쁨에 그냥 탔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피팅을 좀 다녔던 시기인데, 그 피팅샵에 갔는데 그 안장 레일을 빼기가 힘들다는 걸 전 알고 있잖아요. 저거를 안장을 뒤로 좀 밀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걸 또 지켜봤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 틈새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팍 찔러 놓고 지렛대처럼 툭 하고 꺼내더라고요. 뭐 잘 빠지긴 했었는데, 이게 카본층이 이게 갈라지잖아요.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솔직히. 근데 또 뭐 사실 제가 또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가지고, 앞으로 나도 저렇게 뺄까? 그냥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운이 좋으셨을 건데, 내 건 하나도 안 그랬는데, 내 거는 멀쩡했는데, 그런 분도 있을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열받은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캐년 코리가 아니까 안 빠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빼야 된다라고 딱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당한 사람들 되게 많아. 자, 그랬던 에어로드인데, 신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시포스트 자체도 진짜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안에가, 밑에가 보면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고, 또 그거를 고정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거 좀 특이하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은 기존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고정 방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게 좀 걸리는 게 있다면은, 에어로드 같은 경우에 이게 C튜브가 좀 길기 때문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그 C포스트를 원래 이제 최대 2 이상 박으면 안 된다고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이 박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밑에서 그걸 고정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 건지, 그게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상관없는데, 키가 많이 작고 다리가 짧으신 분은 살 때 이거를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드롭아웃 부분도 좀 개선된 것 같아요. 일단 구조물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고, 이쪽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뭘로 고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 의하면 그냥 스티커예요. 안에 그냥 찐득이 있고 그냥 스티커인데, 그전 모델 뭐 얼티밋, 에어로드, 엔듀레이스 전부 다 스티커였어요. 그리고 그 스티커를 띄면은 그 안에 행어를 고정시키는 볼트가 있어요. 어떤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행어를 고정하는 볼트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안쪽이나 이런 데서 행어를 고정하는 장치가 있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고, 일단 뭐 이러든 저러든 문제없는 방식이고, 깔끔하고 마감도 이뻐요. 스티커로 돼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쉽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렇게 생긴 자전거만 3대를 운용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떼었다 붙였다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물론 뭐 아무데나 막 관리하면 당연히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뭐에 불편하냐면,
로라에 끼울 때 저걸 자꾸 뗐다 붙였다 해야 돼요. 저게 스티커기 때문에 이제 로라에 연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쓱 빠져나오는데 그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로라에서 자전거 떼면 저걸 다시 이제 붙일 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저는 처음에는 열심히 붙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 띄고 다녔어요. 자, 그 다음에 앞드레일러 브레이즈온 부분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 브레이즈온 어댑터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프레임하고 좀 별개였어요. 별개라는 뜻은 프레임 따로 있고 여기다가 브레이즈온 어댑터를 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정을 했던 구조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굳이 볼트로 고정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누가 자전거 하면서 이거 떼어내는 사람 있나? 굳이 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붙여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완전히 탁 붙여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보강도 잘 돼 있을 거고 더 단단히 고정돼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워런티가 종종 나옵니다. 저도 이걸로 워런티 받은 적이 있고요. 아까 핸들바에서 했어야 되는 말인데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이거 가민 마운트 이번에 좀 바뀌어 나오나? 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옛날 거 그대로. 이게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강도가 좀 약해요. 가민 하나만 고정하기엔 당연히 차고 넘치는데 사실상 우리 거의 무조건 듀얼 마운트 하지 않나요? 이거 핸들바 자체가 일체형 핸들바기 때문에 이제 원형 핸들바가 아니라서 거기다 거치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다가 듀얼 마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약간 물렁하다고 해야 되나 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거운 거를 달아놓으면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렉 마운트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따로 사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렉 마운트 제품도 사실 완벽한 거는 아닌 게, 핸들바는 카본이고 이 렉 마운트 재질은 쇠다 보니까 이 카본하고 직접적으로 닿으면 그 볼트를 세게 조였을 때 카본이 부서질 위험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게 조금 이제 걸렸던 게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굳이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플라스틱 자체는 우리가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중간에다가 얇은 실리콘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살짝 덧대가지고 조립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 좀 새롭게 좀 개선 좀 안 했나 해봤는데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되신 분은 그게 5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별로 사봤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민 마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제조사들은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오메트리. 이번에 자전거 형태가 바뀌면서 지오메트리도 바뀌었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에 에어로드 지오메트리가 솔직히 조금 빡세긴 빡셌어요. 이게 탑 튜브를 좀 수평으로 만들어야 된다? 디자인적으로 그런 고민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지오메트리가 조금 빡센 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또 반증할 수 있는 게, 이게 얼티밋하고 에어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리치가 긴 핸들바를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에어로에다가 리치가 긴 핸들바를 달죠. 근데 이거는 올라운드에다가 오히려 더 리치가 긴 핸들바를 달고 에어로드에다가 리치가 짧은 핸들바를 달았어요. 그 말은 리치가 너무 길게 잡혔구나, 이걸 좀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보니까 수평탑을 좀 내려놓고 슬로핑을 조금 줬네요. 그리고 스택 리치도 살짝 편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사실 뭐 수평탑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더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수평탑 따지기보다는 그냥 자전거 전체적으로 이쁜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동식 그리고 기계식 전용 프레임. 캐니언 자전거를 구입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이게 전동 전용이 있고 기계식 전용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계식 프레임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DI2로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바꾸려면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게 짜증났다는 거야. 다른 회사들 거는 대부분 다 한 프레임으로 기계식 전동식 다 되거든요, 보통. 그래도 그전에는 이제 프레임 뭐 높은 등급이든 낮은 등급이든 전부 다 기계식 전동식 다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보니까 높은 등급은 전동식만 되고 낮은 등급은 기계식만 되게 설계가 됐더라고요. 프레임 색상. 이번에 보니까 프레임 색상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다양하게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연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캐니언이 웬만하면 2가지, 3가지 이런 색상밖에 안 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별로 좋게 보이진 않은 게 이게 등급별로 차등을 두면서 반강제적으로 색상이 늘어난 게 아닐까? 하여튼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색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가장 비싼 모델이 색상이 좋고 나머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색상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시마노가 이게 캐니언한테 로비를 한 건지 뭐 어떤 건지 왜 시마노한테 몰빵을 줬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여기 스랩 밑에하고 캠파놀로 EPS는 검은색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마노만 금색이 있어. 이거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한 등급 아래 SLX 등급도 보면 마찬가지야. 스램하고 캠파놀로는 2가지 색상인데 시마노만 3가지 색상이야. 이거 이상하지?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시마노 쪽에서 이랬을 것 같아. 야, 우리 아직 11단이란 말이야. 근데 쟤네들 다 12단이잖아. 그리고 쟤네 무선도 있고. 근데 딱 똑같이 같이 팔아봐. 야, 그럼 우리 거 안 팔릴 거 아니야.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제발.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해준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보면은 SL 등급이 제일 낮은 거예요. SL 등급 쪽에서는 전부 다 시마노 구동계밖에 안 달려있어요. 옛날에는 SL도 2탭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SL은 전부 다 기계식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기계식 프레임에도 2탭은 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빼고 전부 다 시마노 구동계로 채워 넣었다? 시마노가 그냥 싸게 줘서 그런가?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헛소리 해본 거예요. 자, 등급이 있어요. CFR, SLX, SL 이렇게 있는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무게가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부 다 가격 차가 나기 때문에 비싼 게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숨겨진 잠재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할 거예요. 아닌가? 뭐 강성이 더 좋다느니 반응성이 좋다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뭐 전부 다 비교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건 아닌데 또 뭐 시켜준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돈 주고 제가 사고 경험은 해봤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프레임인데 하나는 SLX 등급이고 하나는 SL 등급이었던 프레임. 이거 전부 다 제가 조립해서 타봤는데 완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구동계 옮겨서 여기서 그대로 구동계 휠셋 똑같이 옮겨서 타봤는데 둘이 완전 똑같고요. 그 미세한 느낌까지 거의 비슷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자는 절대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얘기하건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 등급마다 그냥 거의 똑같을 것이다. 단지 무게나 이런 구조나 무게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생각을 해봐도 형태나 구조가 같으면은 나타나는 특징도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만약에 구동계나 휠은 상관없는데 비싼 프레임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싼 거를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이게 그 색상이나 구동계 이런 거 전부 다 비싼 건 비싼 대로 다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싼 거 살 수밖에 없어. 이게 구조가. 그 다음 가성비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성비 맞아요. 옛날에는 가성비가 맞아. 왜? 옛날에는 가격이 일단 쌌었잖아. 가격이 쌌었던 것도 있었고 이게 캐니언이 좀 특이한 점이 그 당시, 지금은 하나도 안 그래요. 그 당시에 특이한 점이 같은 최상급 프레임에 라인이 엄청나게 많았어. 뭐 105부터 해서 울테그라, 듀라, 전동, 뭐 캠파놀로, 뭐 스램, 뭐 잡다구리 한 거 다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휠셋도 뭐 알루미늄 휠셋도 있고 최상급 휠셋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보라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프레임은 제일 좋은 게 좋잖아요. 그거를 선정해 놓고 내가 울테그라로 구성을 할까? 스램으로 구성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구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미쳤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완전 미쳤어. 일단 라인업 자체도 오히려 다른 회사보다 더 적어졌어. 이제 존나 적어. 그리고 이 가격 보세요. 가격 지금 955만원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이거 보고 야 씨발 기암인데 900만원대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거 복무게는 뭐 조상님이 들어주냐 뭐 그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부가세는 뭐 조상님이 내주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운임 들어가죠, 관세 들어가죠, 부가세 들어가죠, 송금 수수료 들어가죠, 카드 수수료 들어가죠, 행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들어가죠. 이런 거 잡다구리 한 거 다 하면 1200만원 그냥 넘어가요. 절대 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직접 조립 다 해야 되고 뭐 서비스 필요하면 존나 멀리 가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뭐 안 하고 평일에 시간 뺏어 가야 되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엄청 불편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다른 거는 뭐 기한 보려면은 뭐 1400 가까이 드는데 야 그거보단 싸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아니에요. 보통 가면은 솔직히 이런 거 얘기 되나? 기본 할인 다 해줘요. 그냥 뭐 얼마라고 얘기하기 좀 뭐한데 그냥 암암리에 해주는 그 기본 할인 있어요. 그 말은 소비자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금액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는 일은 없어. 맞죠? 근데 캐니언은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도 그 금액보다 무조건 돈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장담합니다.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절대 가성비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신형 에어로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자전거 자체를 보세요. 그냥 가성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자전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휠셋을 한번 볼게요. 휠셋 요것도 좀 특이해요. 원래 옛날부터 에어로드가 앞뒤 타이어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가 23이다 그러면 뒤에는 2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뭐 에어로 효과가 있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25, 28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앞뒤 휠셋은 그냥 같은 상태에서 타이어만 이제 23, 25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앞휠은 일반 휠셋인데 뒤에는 와이드 휠셋이야. 뒤에 딱 보면은 딱 보기에도 와이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야 이런 디테일을 신경을 썼단 말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일단 좀 여기서 대충 마무리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에어로드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에 에어로드에서 그냥 조금씩 그냥 에어로하게 키워놓은 정도? 그 다음 무게 좀 줄인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개선 진짜 잘 된 것 같고 요즘 테크놀로지 싹 들어가고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을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이게 프레임이 전에보다 좀 두꺼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콕핏은 더 얇아졌단 말이야. 그래갖고 좀 약간 언밸런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자꾸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일단 전보단 좀 낫고 좀 멋있어졌어요. 진짜. 제가 이제 이 에어로 바이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에어로 자전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에어로 바이크는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눈에 확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처음 봤을 때 와 씨발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나 돼야지 그 다음에 성능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캐니언이라는 브랜드가 이 지금 에어로드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 캐니언만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하나씩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다 대박이었고 다 멋있었고 진짜 좋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MTB 로드 할 거 없이 그 에어로드가 딱 나오는 시점부터 진짜 잘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브랜드 전체가 통일성이 딱 있으면서 정말 라인업을 잘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오다가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에어로드가 나올 차례가 돼서 에어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이쯤면은 한 바퀴 돌았잖아. 이게 벌써 지금 5년, 6년 지났는데 5년, 6년 지났으면은 뭔가 하여튼 특별한 게 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유출된 사진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도 똑같이 나와가지고 진짜 많이 실망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타막 같은 거 보잖아요. 옛날 뉴타막 SL5라고 해야 되나? 뉴타막 시절에 이런 모양이었다가
확 개선을 해가지고 SL6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진짜 그때 완전 발전하고 진짜 발돋움했지. 그리고 피나렐로 도그마 또 보면은 옛날에 이제 구불구불한 이 디자인도 진짜 그때 당시에도 진짜 핫한 디자인이었고 지금 봐도 난 멋있어 진짜. 근데 그거를 그대로 잊지 않고 F8이라는 디자인으로 나왔잖아. 근데 F8 처음 봤을 때는 아니 왜 절로 갔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개대박이었지. 그렇게 옮긴 게 과감하게 하여튼 옮겨가면서 한 차원 발돋움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캐니언도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방향성이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이 모델만 보면은 지금 이전 세대 모델에서 개선해야 될 거는 진짜 거의 대부분 개선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신 기술까지 여기다 탑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품만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멋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취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굳이 평가할 부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게 이제 뭐 에어로 성능이나 어떤 그런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좋아졌겠죠, 뭐 캐니언이 이번에 에어로드가 다른 브랜드 싹 다 압도할 만한 엄청난 성능이냐라고 했을 때나 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솔직히 뭐 일반인 기준에서 그걸 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뭐 벤지를 사나 에어로드를 사나 마돈을 사나 분명히 뭐 셋 중에 서열은 있겠지만은 이걸 뭐 맨날 광고 문구를 100번 들여다보고 뭐 프로 리뷰 다 찾아보고 그런다 한들 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게 너무 길어졌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